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유도 선수 중에는 유독 울보가 많습니다. 훈련이 유독 고되기도 하고 경기 과정의 몸싸움이 어느 종목보다 치열해서랍니다. 어제도 일본 유도의 심장 부도칸에서 건장한 청년들의 눈물을 여러 번 봤습니다. 골든스코어까지 갔던 은메달리스트 조구암 선수, 또 조 선수와 맞붙었던 포르투갈의 폰세카 선수, 왼쪽 눈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출전한 러시아의 일리아소프 선수. 선수들의 얼굴과 도복 사이엔 부대 끼고 밀리면서 생긴 상처가 수두룩했습니다. 메달리스트이든 그게 아니든 그들의 눈물은 자체로 숭고합니다. 5년을 기다린 이들의 값진 눈물처럼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 올해의 올림픽이 부디 인간의 바이러스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새 역사가 되길 바랍니다. 7월 30일 금요일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통계청 조사를 보니까 10명 중 6명이 1인 혹은 2인 가구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인구 6명 중 1명이 노인인 시대가 열렸다는 건데요. 정책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겠네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역대 2분기 중에 장사를 가장 잘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얘기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오늘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또 금요일 스페셜, 기후위기가 이제 정말 남일이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서울에 역대 최장기간의 폭염이 찾아오기도 했는데 이제는 승용차나 비행기 말고 철도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가 있습니다. 거대 도시 서울철도의 저자,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의 전현우 연구원과 함께 왜 철도가 답인 시대가 되었는지 함께 공부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가 출격 대기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한류 중에서 K-문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기대되시죠?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면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부진했는데 올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한 시대이다 라는 좀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성장률이 부진했지만 전거래일에 중앙권 증시 폭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반등했다는 소식과 또 목요일에 있었던 미국의 7월 금통위 FOMC를 통해서 확인된 연준의 변함없는 정책 스탠스가 시장에 그 주식을 투자해도 된다라는 일종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유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전망에 따른 견조한 주가 상승세가 이렇게 미국 증시 강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대형 테크주들이 장사도 잘했지만 2분기에 성장률이 부진했던 게 오히려 2분기 정점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성장률이 안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 좀 찾아보니까 병목 현상과 같은 일시적인 공급 차질에서 기인한 재고와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주된 배경으로 또 어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민간 소비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의 나라인 만큼 미국의 2분기 소비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미국의 이 엄청난 경제 규모를 감안시 이렇게 큰 나라가 앞으로도 5%대, 6%대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끌어갈 것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정점, 저는 이거는 불가피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에 아마도 집행될 예정인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미국의 견조한 성장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에서도
미국 경제 성장률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내 조기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어제 부각됐다는 점이 이번 2분기 성장률 부진을 주식시장에서도 큰 충격 없이 소화하게 만들어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헷갈리는 게요. 나빠서 좋고 좋아서 나쁘고 이런 게 참 많았단 말이죠. 어제 맞습니다. 아마존 실적도 좀 헷갈리는데 이 장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은 이 여파로 조금은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글로벌 이 초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죠. 아마존이 무려 3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면서 엄청난 그 매출 호조세를 보였는데, 그런데 투자자들,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매출과 순이익 모두 이보다 더 잘 나올 것이라 예상을 했지만 아마존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 마감 후에 시간의 주가가 7% 내외에서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우리나라 증시랑 놓고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들의 그 수급을 지켜보면은 비단 원달러 환율뿐만이 아니라 미국장 마감 후 애플, 테슬라, 페이스북 이렇게 대형 테크주들의 시간의 주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성장주, 언택트주들의 대명사 아마존의 시간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성장주, 언택트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를 저희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심조심 하루 보내야겠네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어제 통계청에서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1인 가구하고 고령 인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 반도체를 많이 팔아서 역대 2분기 중에 장사를 가장 잘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발표된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10가구 중에 6가구가 1, 2인 가구, 특히 1인 가구 증가세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네요. 네, 맞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지난해 기준으로 664만 300가구 이렇게 집계가 됐거든요. 네, 이게 전년인 2019년에 비해서 8%나 증가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을 보면 31.7%, 2인 가구 비중까지 합치면 말씀하신 대로 한 60%에 달했습니다. 이게 1인 가구가 무척 빠르게 늘어나는 게 굉장한 특징인데 20년 전인 2000년과 비교하면 지금보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전에는 절반이었거든요. 2005년까지만 해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 2010년부터 이제 2인 가구가 1위, 그리고 2015년부터는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지난해는 결국 1, 2인 가구가 60%에 육박하는 이런 1, 2인 가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 사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일단 대량으로 뭘 구매하고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지겠네요. 네, 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가 발표된 어제 이 같은 날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달 편의점 매출이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17.3%를 차지해서 대형마트 매출을 앞섰습니다. 근데 이게 3달 연속으로 편의점이 대형마트 매출을 앞선 게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1, 2인 가구가 늘면서 1, 2인 가구들은 편의점, 대형마트보다는 편의점을 주로 찾으니까 이 편의점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아파트 평균 주거 면적도 좀 줄어들었는데 지난해 아파트 평균 주거용 연면적이 한 70.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치면 한 21평 정도입니다. 근데 2010년부터 2015년 평균이 77.4제곱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5년에서 한 10년 새 집 크기가 한 평균 7제곱미터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1인 가구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만큼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축 구조에도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중간에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고령화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에 아주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요? 네, 이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19년보다 46만 명 늘어난 820만 6천 명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800만 명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에 15.5%였는데 지난해는 16.4%로 0.9%포인트 높아진 건데요. 이게 보통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이상이다라고 하면 고령사회, 그리고 20% 이상 이러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는데 이미 한국은 2017년에 고령사회를 진입을 했고 또 지난해 고령 인구 비중이 한 1%포인트 정도 늘어난 거니까 이런 추세라면 이 3, 4년 안에 금방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고령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반면에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는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줄었고요. 이렇게 고령 인구는 늘고 유소년 인구가 줄다 보니까 이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고령 인구를 몇 명을 먹여 살려야 되냐를 의미하는 게 이 노년 부양비인데 네. 이게 작년에 23으로 한 2000년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00년에 10.2에서 20년 만에 23으로 늘었다고 하니까 청소년,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10분의 노인을 업고 있으면 되었는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23분을 업어야 한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복지 체계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에 장사를 잘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63조 6,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2조 5,700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랑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매출은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50% 정도 늘어난 거고요. 또 매출 기준으로 보면 이 삼성전자의 역대 2분기 실적 중에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었던 게 여튼 1등 공시는 반도체인데요. 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이 반도체에서 나왔을 정도로 굉장히 장사를 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PC용, 컴퓨터용 반도체 판매가 많았고 또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 서버용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했던 영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 보면은 2분기에 대부분 유명한 빅테크 회사들은 다들 장사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회사들은 가이던스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장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요걸 알려주는데 3분기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 설명회에서는 증권사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굉장히 우려 섞인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장사를 잘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의 추격이 굉장히 거세고 또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는 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굉장히 공고한 상태에서 미국 인텔도 새로 진입하고 이런 상황이 좀 삼성전자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아니다, 실적이 굉장히 호조가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삼성전자의 기술적 우위를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의 선폭을 좁게 하고 반도체 자체는 얇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삼성전자가 둘 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한 걸로 전달이 됐고 또 그러면 증권 업계에서는 사실 이런 우려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단 하반기에는 폴더블 폰 출시를 앞두고 있고 또
게다가 하반기가 원래 메모리 반도체의 전통적인 성수기거든요. 네. 하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경제발전소가 가지고 있는 올해 모토를 하나 꼽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전 단연 이걸 꼽겠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하자. 몸쓰는 노동이 제값을 받게 하자. 이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답답하다 싶은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많아서인데요. 내년 1월에 이런 사고들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어떻게 준비해왔고 앞으로의 보완점들은 어떻게 메워나갈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4일에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님도 현장을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네, 저희들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지난 7월 14일부터 격주 단위로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한 1,800명이 중소 건설 현장 그리고 제조업체 이런 데를 나가서 추락이라든지 끼임 이런 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28일 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네. 안전장치가 잘 됐는지 그리고 요새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지 또 요새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매우 건강상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점검 결과 그렇게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시정 지시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시정 지시만이 아니라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감독으로 연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 장관님이 나가시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장에도 미비점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평소에는 더 미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나간다라는 걸 사업장에서는 몰랐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바로 현장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관련해서 현장을 취재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밀로 해도 현장에서는 다들 알고 준비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무엇보다도 고졸 직원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노동법이나 아니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을 안전교육 없이 시킨다 이런 주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고 그럴 때는 교육을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현장에 막 투입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미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학생 단계에서부터 기본적인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게 교육 과정에서 본인의 권리를 알려주신다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게 산재로 처리가 안 되고 공상 처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심각하게 신체 기능이 손실되지 않는 이상 대개 사업주가 이렇게 설득해서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산재로 이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산재로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를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병원에 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산재 미보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소방서 이런 쪽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사후에라도 적발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도 하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상 처리를 했더라도 나중에 신고를 하면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장관님, 최근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지하철 건설 현장이나 고속도로 건설 현장 이런 데 가보면 대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처우가 더 열악하고 최근에도 18시간 연속 근무를 하다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그런 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노동자들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친다 하면 당연히 산재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저희들이 항상 점검을 할 때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과의 이제 언어 소통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그 해당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뭐 붙인다든지 교육을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항상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국 현장이 워낙 많고 그렇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다 할 네.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언어 소통이 어렵고 다치면 크게 다치거나 그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가 잘 안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어디로 가서 도움을 받으면 되나요? 저희 고용노동부에 이제 지방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고용노동센터에 외국 인력 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직원도 있지만은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현지에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정착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언어 소통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용센터를 찾아가시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외국인이 맨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할 때도 그런 교육을 이제 시켜드리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여기다 연락을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가 이제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예 그거에 대한 홍보도 저희들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장관님께서나 아니면 우리 고용노동부가 참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답답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이른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장관님? 저도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제 수준은 10위권이지만 산재 같은 경우에는 후진국형 재해, 예를 들자면 추락이라든지 끼임, 부딪힘 이런 게 절반을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한데는 이런 사고가 계속 나는 이유는 노사의 안전의식이 좀 부족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도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하겠어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법을 안 지켜도 적발만 피하면 되지 하는 식의 그런 의식, 이런 부분들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안전난간이라든지 작업발판 이런 것 같은 기본적인 장치만 제대로 설치를 해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뭐 이런 걸 하면 번거롭고 또 비용이 든다. 이런 관행이 좀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사의 인식이 부족하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기본적인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 부족, 이런 부분들이 주요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이게 내년부터 실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반론이 나오냐면 중대한 산업재해 10건 중 8건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는 이 소규모 사업장이 빠진다. 그러니까 정작 알맹이는 빠진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또 있더라고요. 그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법을 작년에 제정을 할 당시 국회에서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 예를 들자면 50인 미만이라든지 또 5인 미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 부담이 있으니까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자라고 해서 유예기간이 부여된 거고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그런 유예기간이라든지 적용 대상이 안 되지만 저희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지금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 적용 유예와는 별개로 그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50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위험한 기계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정을 개선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비용들 저희들이 금년도만 해도 그게 한 3,300억 정도 예산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컨설팅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그런 예방 시스템을 마련을 해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관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안전사고가 이 위험의 외주화, 그러니까 하도급 네. 업체나 비정규직, 일용직, 이렇게 그 고용구조가 좀 불안한 분들한테 일어나거든요. 이런 네. 분들은 사고가 생겨도 사내 절차에 따라서 구제받을 길이 요원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네. 분들이 답답한 상황에 몰리게 되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의 그런 고충을 덜어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부의 그 지청 그리고 고용센터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법으로 그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사업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네. 꼭 마음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환경 문제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때가 됐다, 이런 자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유럽에 대규모 홍수가 나서 지금 차가 둥둥 떠다니기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북유럽은 뭐 말도 안 되는 폭염이 찾아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33도니까 오늘은 어제보다 덜 덥네,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부터 바꿔보자는 주장이 있는데요. 승용차나 비행기보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철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연구자가 계십니다. 거대 도시 서울철도의 저자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립대가 우리나라에서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연구원님을 철도 덕후 혹은 철학 덕후, 철덕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그 책을 봤거든요. 네네. 무려 552페이지짜리 책인데 그 글자 포인트가 대략 한 5포인트 정도 되는 거예요. 9였죠. 9입니까? 통상 11을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책은.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책을 내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인천 태생이고 지금도 집이 인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로 가려면 이제 인천에서 경인선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물론 서강대를 나와가지고 신촌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신도림역에서 환승을 해야 되고, 네. 다들 잘 아시는 그 신도림역의 지옥 같은 환승 있잖아요. 네. 거기를, 그러니까 양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다 지옥철인 거죠. 엄청나죠. 네. 그 지옥철을 타면서 근데 또 열차가 제대로 가면 괜찮은데 계속 지연되고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네.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언제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뭐 계속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까 뭐 사실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철도에 관련된 여러 뉴스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책에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거는 그 2013년도 철도 파업이 크게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정부든 이제 철도 노조 측이든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철도에 대해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종류의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평가하고 이제 딱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이런 저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어서 내가 해보자 그런 결심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개인적인 개인사도 여러 길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552페이지인데 뭐 내용이 그 통상적인 텍스트량으로 계산하면 한 폰트가 작아가지고 900페이지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으로 치자면 저도 책을 써봐서 이게 얼마나 고된 작업인지 알거든요. 일반적인 책으로 치면 3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폰트로 키워서 저 수많은 그림까지 넣어서 한다고 치면 3권에서 4권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 2014년 봄부터 조사하고 기획하셔서 이거를 6년 동안 만드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전 세계 거대 도시 50개 철도를 하나하나 분석을 하셨는데 제가 제일 놀란 게 우리 연구원님 21세기 대동여지도 쓰시는 김정호 선생님이시구나. 이거 직접 하나하나 타보시고 노선을 다 그리셨다면서요. 이제 50개의 도시를 다 갈 수는 없었고요. 네. 이거는 위성 사진들을 봐야 되죠. 그 위성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그 노선도 구조들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 행정구역이나 이런 다른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제 거대 도시들의 50개 정도 되는 전 세계 50개의 거대 도시들을 일단 찾는 것부터가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찾아낸 도시들을 위성 지도와 다른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철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철도를 얼마나 이용하는지 이거를 쭉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이제 11개 정도의 지표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리고 다시 종합한 값을 만들어냈고요. 그거 뭐 철도 개발 지수라는 이런 표현을 만들어서 이제 붙였고요. 여기 또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정신이랄까, 요게 또 사실 이 지수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발 지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인간 개발 지수. 네. 그게 뭐예요? 인간 개발, 그러니까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분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요. 그분이 이제 주장하기를 개발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늘 모든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자기의 잠재된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개발이 아니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의료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나 그리고 이제 구매력, 이걸 가지고 이제 종합해서 평가하는 게 인간 개발 지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철도 부분에서 교통 부분에서도 거대 도시에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 가운데 중요한 게 철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거대 도시, 우리가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에서 약간 부족한 상황인데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까지 생각하면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정말 거대한 도시잖아요. 초밀집한 거대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사람들의 출퇴근길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고민하셨다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철도는 남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네네. 제가 계산한 철도 개발 지수대로면은, 그러니까 50개 도시 중에 이제 지수로는 정확히는 22등을 했어요. 22등. 21등이군요. 21등. 서울하고 부산이 포함이 됐죠. 네네네. 부산이 약 33등이었나 그렇고요. 서울이 21등, 부산이 33등, 50개 중에서 네네. 한 중간 정도 되는 거네요. 학점으로 치면 이제 B 받고 C 받은 거죠. 부산은 재수강해야 되고. B 마이너스. 네네. B 마이너스. 네. 이 정도 되면은 요 계절 학기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이 되는 그 순간인데, 자, 우리보다 잘한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뭘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유럽과 이제 일본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우리랑 비슷한 정도의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제 한국과 크게 이제 3가지 분류를 하거든요. 철도를. 도시철도라는 우리가 늘 타는 지하철, 그리고 광역철도라는 것은 경기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국망이라는 철도, 요거는 이제 고속철도, 그리고 이제 고속철도가 없는 나라에서도 이제 전국토를 운행하는 그런 정도의 범위를 가진 철도망이고요. 이거 가운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이제 A 학점을 받은 정도인데, 과목 3개 중에. 도시철도라면 1, 2, 3, 4, 5호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우리 거죠? 서울교통공사 등이 운영하는 그것들이죠. 여기가 인구당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양호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광역철도와 전국망 철도로 넘어오면은 뭐 여기서 이제 B 정도 약점을 받나오는 거죠. 여기서. GTX나 KTX 같은 것들. GTX는 지금 존재하지 네, 않기 지금 때문에 이제 건설하고 네, 있으니까요. 점수에 네. 반영되지 않는 거죠. 존재하는 철도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시점에 지금 걔네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은 조금씩 학점이 올라갈 텐데 아직은 네.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광역철도망의 일종이잖아요. GTX 같은 경우는. 네. 네. 얘네들에서 그래서 B 학점을 받았다. 그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서울 안에는 촘촘하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네네. 이용하는 것도 편한 편인데 전국 단위로 혹은 이 시야를 좀 넓혀보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광역하고 전국 단위 철도에서는 어떤 게 부족한가요?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일단 요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 서울 시 경계를 넘어가는 철도가 18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전체 50개 메가시티들을 다 늘어났을 때 대충 B 정도가 나오는 거고요. B 학점 정도가. 네. 그리고 이들 철도가 이제 모여들어서 그 도심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도심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령 이제 구로역 같이 이제 복선 2개가 들어오는데 도심으로 들어가는 건 복선 3개여가지고 네. 병목이 형성돼 있는 구간 요게 많거든요. 기차가 네네. 기다렸다가 너 먼저 가고 그다음 내가 갈게 이렇게 네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게 되죠. 3개의 기차가 2개의 철도를 사용해야 네네네. 되면 그리고 뭐 가령 수서역 같은 SRT 네. 종착역의 수서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남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2호선 주변인데 거기 근처까지 가려면 다시 환승을 해야 되잖아요. 접근성.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나라들 유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유럽의 철도는 어떤 부분에서 뛰어난가요? 유럽의 철도 일단 그 물량 면에서 좀 그 시 경계를 통과하는 물량이 대표하는 건 이제 광역철도가 그 광역권 중심부 서울 같은 중심부와 경기도 같은 이제 광역권 외곽부를 연결하는 그 철도의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양 자체가 일단 상당히 많고 인구뿐만 아니라 절대량 면에서도 많고요. 네. 그 병목 자체도 이제 철도 병목 자체도 이제 해소를 한 그런 상태인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철도역의 규모 자체도 이제 좀 더 충실하게 갖춰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역, 수서역 이거 있고 여기서 이제 대략 합산을 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는 승강장 숫자랑 연결된 이제 승강장에서 역에서 나갈 수 있는 그 철도의 복선 숫자 요걸로 네. 평가를 했거든요. 얘네들 평가를 해보면 이제 B랑 C 사이에 있어요. 거의 B를 줘야 될지 이렇게 네. 그 사이에 있는데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는 요것들이 역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역들이 이제 여러 플랫폼 숫자도 많아가지고 열차를 여러 방향으로 또 많이 출발시킬 수 있는 거죠. 실핏줄이 굉장히 촘촘하게 뻗어 나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서울 지하철은 꽤 괜찮은 편 전국망은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이 네네. 필요하다 여기까지 알았는데 이 책을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철도 이번 세기 중후반을 달릴 근미래 철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탄소 중립의 방향과 철도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보고 계시는 건데 왜 이 시점에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우리가 기차를 타야 하는 건가요? 가장 인상적인 값은 그 에너지 효율과 탄소 효율일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업 모든 수송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수송량을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한 사람 이동 거리 곱하기 이제 이동 인원 인킬로라고 표현을 해요. 한 명이 1킬로 움직이면 1인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네. 2인 킬로미터당 에너지 소비량이 이제 철도 같은 경우는 약 10분의 1 정도. 10분의 승용차 대비. 네. 자동차 그리고, 타고 네. 1km 갈 때보다 기차 타고 1km 갈 때 에너지 소비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네네. 더불어서 아직 이제 철도가 이제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근데 이 전기가 아직은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석탄에서 나오기 때문에 탄소 효율은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5배 정도 되죠. 승용차 대비. 그렇지만 이 5배 자체도 사실은 뭐 굉장히 보기 드문 정도의 격차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있는 네트워크 그 승용차에서 철도로 이동 그 통행량을 옮기는 것, 즉
업계 용어로 이게 모달 시프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모달 시프트를 해내면은 바로 이제 그 자체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활동이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고민이 하나 있어요. 네. 철도를 놓는다는 건 막대한 인프라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장부에서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 네네. 거죠. 지금처럼 승용차 타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막대한 비용을 들이되 이걸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게 나을지. 일단 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미 30년 정도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 모델에서 배워온 건데요. 철도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6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돈을 버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1960년대 이후 자동차 마이카 확대, 시대가 네. 열렸죠. 네네. 네. 마이카 시대의 개막 이후 뭐 자동차화라는 표현을 좀 더 딱딱한 표현으로는 그렇게 네. 씁니다. 유식한 말로는요. 그 자동차화가 개막된 뭐 7,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제 여객 철도의 수송량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여객 철도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없는 영역이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됐고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벌 수 없게 되면은 철도를 포기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령 우리 한국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충 40년 정도 지난 40년 정도는 거의 적자였거든요. 이때 포기하지 않고 철도를 놓게 된 거는 결국 그 회계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사회적 이득이 있다. 이런 결론을 어느 정도 얻었기 때문에 재정을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초점에 되는 거는 지금 단순히 이제 그 탄소 절감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자체는 사실은 설득력이 일부분을 구성할 것 같아요. 또는 다른 종류의 농거들을 네네. 증폭하는 정도.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결국 철도가 거대 도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수송 밀도를 기록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과 사람들을, 물자를 작은 짧은 시간에 예.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다는 예. 장점이 있는 네네. 거잖아요. 토지 소비량이 적죠. 그래서 그쵸. 이제 도시라는 게 결국 거대 도시, 특히 도심지로 갈수록 이제 토지를 압축적으로 쓰고 높은 건물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도로를 이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대략 한국 데이터만 해도 이제 한 여객 1km당 한 3.5배 정도의 효율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근데 이런 고민을 하나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량의 인원과 물자를 수송할 수 있고 도로를 점유하지 않으면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엄청난 강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건 많은 사람이 밀집해서 모여 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화했던 학교도 다시 쪼개야 한다. 대중교통도 작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 철도의 기본적인 컨셉하고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사실 좀 그렇죠. 올해 작년 같은 경우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뭐랄까 붙잡혀 있는 사람이 어쨌든 있다는 거. 일종의 그 아무튼 그 이용해야만 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시다는 거. 네네. 네. 일단 여기가 출발점이죠.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사실 뭐 가령 이제 새벽에 청소하거나 하여튼 아무튼 기본적인 기초적인 반드시 필수적인 대중교통 수요가 노동자들이죠. 있는 분들. 네. 그분들이 일단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시스템은 있어야 된다는 지점이 있고요. 네. 이분들이 또 생각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는 거죠. 도심 지역의 지가가 높기 때문에 사실 네. 도심 지역에 청소하실 분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이분들이 도심 근처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장거리 통근을 하게 되고 이때 철도망이 있으면은 가장 좋은 것이고 이분들한테 이 기본적인 수요 위에 그리고 이제 개인 방역이 일단은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러시아어의 지옥철이 되지 않도록 네. 그 출퇴근 시간을 좀 분산해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그 열차 내에서 밀도가 좀 줄어들도록 이제 네. 조정하는 그런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지금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네. 이런 방향도 있죠. 가령 이제 도심이 이제
아예 중심부에 한 방향으로만 있으면 교통량이 한 방향으로 쏠리는데 도심의 극화를 다극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장점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양방향으로 통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분산이 되죠. 그래요. 같은 예산을 어떤 방향에 중점을 두고 쓸 거냐. 결국은 이걸 결정하는 게 정치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입니다. 정치의 계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철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게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걸 좀 진지하게 고민해주는 후보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거대도시 서울철도의 저자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저는 가끔 한국어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번역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푸르스름하다, 노르딩딩하다, 어스름하다, 배가 고플랑 말랑하다, 꼬르륵하다. 이게 굉장히 다양한 표현인데 이런 표현들이 총체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 K-문학이 또 요즘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세계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K-문학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 세계 최고가 됐습니까? 그새. 여기서는 제 맘대로입니다. 아무튼 100회 지난주 100회였잖아요. 네. 100회 축하드리고. 왜 안 오셨어요? 프로 불참러. 근처에만 왔다 갔고요. 네. 오늘 101번째 프로포즈 아닙니까? 아하. X세대라면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미 다 사용해보았답니다. 제가 안성기 황신해조라고 했다가 철퇴를 맞고 그게 기미의 문성근조라고 바로 잡았답니다. 네네. K-문학이라는 거 이제 한국 문학이 해외 매체에서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면서요? 이게 뭐든지 요새는 다 K를 붙이니까 이게 문학까지 K-문학 이러니까 좀 어색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요새 이 영화, 드라마, 이제 심지어 문학까지 K를 붙이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는 특히 외신들에서 과거에는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학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지엽적인 그런 매체에서 소개를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최근에는 더 타임즈, 뉴욕 타임즈, 가디언지, 슈피겔지, 르몽드지 같은 그런 유력 매체에서 그 최근의 작품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고 평가를 하고 리뷰를 쓰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문학, 소위 K-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리고 판권 자체도 최근에 일본이나 이런 곳에 억대를 받고 선인세 계약을 맺는 작가들도 속출을 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위상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나네요. 우리 김영대 평론가님도 중동하고 일본에서도 인세 받는 글로벌 작가 아니세요? 그렇습니다만은 억대는 아닙니다. 억대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외화를 벌어오고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 비슷한 맥락인데 과거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 한국 음악에 대해서 썼다. 이러면 외국 사람들이 궁금해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한국 음악 자체가 세계적인 것이 됐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이거 사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렇죠. 그 예컨대 최근 들어서 주목받는 K-문학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윤고은 씨의 밤의 여행자들 같은 경우 대박이 났죠. 그리고 82년생 김정 그 조남주 작가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북미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판권도 팔리고 있지만 북토크도 있고 그거 자체로 하나의 세미나도 열리고 있고 수업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 김원수 작가의 설계자 이런 작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억대 판권을 받고 해외에 지금 팔리고 있고 실제로 외국의 그 유명 외신들에서 집중 조명하고 리뷰를 쓰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요. 이런 작품들은 사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최대 공약수가 있다고 보는데 82년생 김지영, 엄마, 육아, 가족 이런 것들을 관통하는 정서가 있어서 작가가 처음 그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엄마라는 단어에서부터 글을 풀어나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영화화된 작품도 상당히 많죠. 맞아요. K-팝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에 비해선 그동안 한국 문학은 좀 뒤처져 있다? 성과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많이 바뀌었고 사실 그 평가 자체도 공평하지 않은 평가긴 해요. 가령 음악이나 영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그런 플랫폼이 있죠. 근데 K-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떤 절대 다수의 대중들을 바로 접근할 만한 그런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이제 또 새로운 관심 자체가 이 책이 2차 판권에 판매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영화나 다른 것으로 또 옮겨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외국의 어떤 그 출판업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지금 어떤 책 그 자체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낳고 있죠. 이제야 제값을 받기 시작했다. 몸값을 그렇습니다. 재평가 받는다는 건데 사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 빵준허 펑준호라고 그러잖아요. 펑준호. 펑준허하고 미나리 이 기생충과 미나리의 영향도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기생충 한국 가족 얘기고요. 미나리는 교포들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뭐 미국에서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들이 그쵸. 교포에 대해서 쓰는 문학 작품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집중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케이팝이나 한류 뭐 넷플릭스를 통해 뭐 인기를 끄는 뭐 킹덤 같은 드라마의 인기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다양한 것들이 주목받는 와중에 어떤 컨텐츠의 하나의 뭐 원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이. 네. 그런 것이 지금 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래서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 킹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저는 그런 부분에 주목을 받을지 몰랐는데 외국에서 조선이 모자의 종주국이었구나. 한국의 모든 사람들은 계급에 맞게 맞아요. 모자를 쓰고 있다. 맞아요. 유럽이 모자의 나라가 아니었다. 이게 참 재밌었고요. 맞아요. 모자 하나에 그리고 뭐 패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 그리고 같은 거. 엄청난 패션들, 그 남성들이 입고 있는 도포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이번에 아신전도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에서 봤을 때 K 문학만 갖고 있는 특별한 특장점이 있을까요? 이 최근에 영화나 음악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얻고 있는데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과거에는 없던 평가인데 장르 문학에서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이제 다양하다라는 평가를 얻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과거에 한국 문학이 세계에 알려지는 방식과 지금의 K 문학의 어떤 구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가령 뭐 대학 같은 데서 하나의 코스로서 했을 때 한국의 그 역사나 배경을 알고 싶어서 하나의 지식적 관점에서 문학을 접근하는 네.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기 위한 하나의 보조 교재로서 문학을 접근하는 건데, 근데 최근에는 단순히 그 이야기가 궁금해서 이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거죠. SF 그 자체의 재미. 네. 뭐 호러면 호러 그 자체의 재미. 혹은 뭐 김지영 같은 소설, 80년대 김지영 같은 소설이 최근 받는 평가도 그렇지만 문학의 어떤 테크니컬한 면을 떠나서 이것 자체가 지금 현대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한국 사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렌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한마디로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 문학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과정인 거죠. 한국이 이야기 보따리가 된 것 같아요. 대중적 확장성이 훨씬 커졌다는 건데 앞으로 우리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가볼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떻습니까? 네, 아침에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 지금은 이보다 더 낙폭을 확대하면서 0.7%대 하락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감이 누적된 가운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 아마존의 주가 급락 여파가 국내 증시로 충격을 좀 전이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대형주들이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와중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1%대 강세를 오히려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2분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거의 슈퍼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대단한 호실적으로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녹용 세트 0639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기차 관련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았는데요. 거대 도시 서울철도의 저자이시죠. 아까 나오셨던 분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이십니다.
우리 철도 얘기도 많이 했고요. 이번 주에 너무 더웠는데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야죠. 올림픽에서 더 승전보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발전.